켰어? 잘 보여? 네. 얼굴이? 잘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발표하게 된 이혜령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융합교육과정 관련 논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의 중앙이나 분과형 교육과정 체제는 학습자의 요구나 학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의 기준이나 지침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나 교과 내용 전달에만 집중하거나 지나친 지식 전달 교육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논문인 교육과정 자율화 관련 논문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에 관련된 문제점들의 쟁점화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인 융합교육과정 논문에서는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융합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평가 내용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교육과정 자율화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교육활동에서 기대하는 바를 문서로 담아낸 계획된 교육과정, 교사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전개한 교육과정인 실행된 교육과정, 교육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낸 교육과정인 경험된 교육과정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과정에서는 세 가지 평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움에 대한 평가, 배움을 위한 평가, 배움으로서의 평가 총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움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의도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학생의 성취 여부나 정도를 알고 학부모, 기관 등에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배움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기에 이에 대안적인 개념으로 배움을 위한 평가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성취평가의 결과를 다음 학습에 반영하는 배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배움을 위한 평가가 학생들이 잘 배우도록 하는 과정이라면 배움으로서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곧 배움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이 배울 내용을 선정, 습득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미적,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비교 분석한 논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교육적 의의에 따른 학교 자율 시간의 쟁점과 과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한국교육과정 학회에서 발행된 논문으로 서울장현초등학교 교사인 한진호 선생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의 동향과 교육적 의의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자율 시간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교육적 의의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5가지 핵심 질문을 쟁점화하고 실험적 차원에서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문헌 연구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결과로는 먼저 5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 자율시간의 설계 운영 과정에서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경험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었는데요.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였고, 실행 단계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내외부 병행 요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경험하는 교육의 질은 향상되는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통해 제시된 과제로는 기존의 문서 진술을 명료하고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역량함양을 경비할 수 있는 배움을 선정하는 것, 교육과정 중심 학교 공동체 홍보과 교사 교육과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자율시간은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장되어가는 맥락 속에서 생성된 정책으로 교육 권자, 수요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이전의 교육과정 자율화 흐름과 여러 이유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었기에 연구에서 쟁점화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과정 평가 내용 검수 탐색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연구로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2023년 발행된 논문입니다. 도담초등학교 교사인 이성열 선생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이신 정몽순 교수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논문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실행된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교육과정 평가 내용 검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전 연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교사 6명이 각자가 실행한 융합교육과정 사례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이 배운 내용을 수집하였는데요. 이러한 수집된 내용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며 학생이 배운 내용을 검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먼저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크게 2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공식적인 의도, 학생이 구성한 지식 2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이 배운 내용을 교과 내용, 의도와 관련 유무로 나누었는데요. 공식적인 의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배운 내용을 의도와 내용으로 보고 교과 성취 기준, 융합교육과정의 개발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관련한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 내용과 의도와 관련이 없는 학생이 구성한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배운 내용이 개별 학생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었고 학습에 필요한 관계적 지식이었다는 것을 토대로 하위 범주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교육과정에서 평가 내용은 교과의 의도를 넘어서 학생이 배운 내용까지도 평가 내용 범주로 인식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두 논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교육 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학생 중심의 교육적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정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에서의 차이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두 번째 연구물 같은 경우에는 질적 사례 연구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실천적 민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대상에서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연구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정책 자체와 그 실행을 둘러싼 법률이나 제도와 같은 외부 환경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 있지만 두 번째 연구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배움이라는 본질적인 결과를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방향에서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연구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이 정착하기 위한 과제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반면 두 번째 연구물 같은 경우에는 융합 교육과정의 평가 내용을 확장해야 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문 탐색과 비교를 통해 두 논문은 모두 지식 중심적 교육을 넘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유와 관련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원 양성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원의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전문성을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원의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전문성을 쌓는 것, 교육과정 중심 학교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다양한 전공이나 수업 내용 탐색 및 적용과 같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평가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학생의 주도성과 자기평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질문 좀 받아봐봐. 질문도 하고 할 말도 좀 하고. 유아교육과? 네, 맞습니다. 발표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나 봐, 그지? 학부 때 많이 해봤어. 학부 때는 많이 해봤는데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이게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맞을까 걱정이 많이 돼서 그 부담이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서 좀 이상했고 그 말투에 뭐뭐 할 수 이상한데 녹음을 또 안 했네. 저기 있구나. 제가 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책임인 것 같았어. 느낌이 좀 그랬어. 그래서 미리 거울 보고 읽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네. 제목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교육과정 수업평가 이렇게 제목이 교육과정 수업평가가 어쩌라고. 그리고 이게 넘기면서 다시 작아졌어. 그리고 아까 확대를 해놨는데 그지?
교육과정 수업 평가라고 제목을 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두 논문의 공통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두 논문의 공통점이 없단 말이야. 없는 거죠. 하나가 찾는다면 학생 교과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 방향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융합교육과정을 마지막에 있는 게 원래는 목표여야 되거든.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는 학교 자율시간 확보겠지. 쟁점과 과제니까. 학교 자율시간의 확보 그리고 융합교육과정의 실천으로 학생 중심의 평가? 아니면 학생 중심의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두 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이 두 가지를 쓴다면 마지막에 이 두 논문을 통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는 갔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논문에서 연구 목적 알아들었고 연구 방법도 알아들었어. 근데 연구 결과가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가 형광펜 해놓은 거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가 결과는 아니잖아. 그지?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여하튼 이거를 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데 결과에다 자기네들 질문 거기서 나오는 질문을 써놓은 거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결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쓸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여기 나오고 바로 뒤에 나오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한다면 형광펜이 글로 들어가야 돼. 그게 결과라고. 그러니까 굳이 정책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쟁점에서라는 말은 안 써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첫째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나도 어렵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융합교육과정 평가가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한 배움까지도 포함하도록 하라. 진짜 추상적으로 썼네. 아주 그냥 교육과정을 아주 소설을 쓰셨어. 자기 얘기한 거 아니야. 교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하튼 연구 결과 간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건 잘 썼어. 본인이 쓴 거니까 그거는 그죠? 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재연해. 자기가 쓴 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사실 어떤 상황이든 사실 제일 중요하게 좋았던 것은 교육과정 중심 학교 공동체 확립이라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교사가 아무리 수업을 많이 시도해보더라도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식을 확장시키고 그걸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아들은 거죠? 그렇대. 오케이. 수고했어요. 아유, 수고했어. 어려운 거 같아가지고. 이게 제목을 내가 처음에 낸 거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적어도 연구의 필요성에 거기에서 내가 두 논문을 뭘 하든 내가 여기 내용만 해당되면 그냥 오케이 했거든. 똑같은 거 찾아라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다 쓰라고. 그래서 나는 이 두 논문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가 나와야 되고 그게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그죠? 제목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그 나머지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나중에 재원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어렵다 그러고 이런 부분은 된다 그러니 이렇다. 이런 건 딱 아기가 맞는다.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 아니, 나좀 앞에 가서 해야 되겠다. 여기 앉아갖고 했다. 또 뭐라고 그러겠니? 누가 오지 말랬나? 시험 보내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제목을 잡을 때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그 두 논문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 두 논문을 일단 쓴다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 두 논문을 통해서 뭐를 해보고 싶다가 나와야지 일단은. 그게 연구의 필요성 및 마지막 문장만 볼 거거든요. 저는 원래 그것만 자기가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오케이라고 했던 건 여하튼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관련되는 것만 다 오케이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론적 배경은 뭐 거기 나오는 거 모르는 거 뭐, 다른 거는 다 문제 없어. 대신에 연구 결과 같은 거 좀 잘 보고 뽑으세요. 그냥 그 논문 주고 챗GPT한테 이거 물어보면 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뽑아 이러면 돼. 그런 다음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내 생각에 한 챗GPT 2개나 3개 정도 돌려보면 딱 맞을걸. 그런 다음에 그거 융합해서 쓰면 돼요. 하나만 하는 건 딱 보면 아니까. 이해 갔지? 앞으로 챗GPT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를 쓸 때 나 이거를 하려고 해 기획해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쓰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4군데 다 해. 달라. 조금씩. 그러면 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제일 나의 비서라고 생각하는 애가 챗GPT거든. 그 다음에 불러주고 그럼 얘한테 와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그거 좋은 의견이네요. 뭐 이러잖아. 그러면 이거를 같이 융합해서 다시 써봐. 그러면 조금 마음에 드는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돌리지 말고 여러 군데 만약에 요새 무료도 되게 많잖아요. 몇 군데 해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논문을 보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짜로 하려고 하면 좋은 도구 두고 뭐하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2개는 다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공통점하고 제한점은 난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나 걔도 물어봐도 돼. 뭐 뒀다가 어디다 써먹어. 누가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걔도 물어봐. 그거는 근데 연구 목적, 방법, 결과만 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논문 자체를 줘야지.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은 안 나올 거예요. 그 2개의 공통점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물어봐. 뭐라고 하는지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서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제언 부분인데 제언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려고 했어. 이런 목적으로 이거 2 논문을 봤어. 그런데 읽어봤더니 이렇다고 하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어. 이게 제언인 거잖아. 그래야 앞뒤가 딱 맞는 거지. 그죠? 연구의 필요성 목적에 의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논문을 막 비교하고 했더니 에이 결론이 이렇게 나왔네. 나는 이렇게 나왔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네.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명씩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몰랐을걸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 감안합니다. 오케이? 네. 질문을 안 하셔보니. 자, 오늘은 교육과정 더 크게 해야지. 그거 엄청 커. 자, 오늘은 교육과정 수업평가인데 이걸 제목을 이렇게 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교육과정의 목표, 그 수업의 목표, 그거 녹화 틀 거지. 네. 제가요 요새 뭐를 하나 쓰는데요. 내가 강의할 때 엄청 잘하잖아. 근데 글로 쓰려니까 다 까먹은 거야. 그런데 녹음한 거를 전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뽑아봐 그랬더니 너무 잘 뽑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녹음하기로 했어. 이제사 나 너무 챗GPT 신봉자 같지 않아? 근데 내가 준 것만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주면 나를 이상하게 돼.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우리는 교육과정 따로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원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는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하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학감상 능력이에요. 고로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문학감상 능력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국어 실력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영어과의 교육 목표도 똑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목표여야 되잖아. 그게 교육과정이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는 평가를 하려면 말도 시켜보고 글도 써보게 하고 해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선다형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 교육과정에 따라서 해야 되면 계속 수업 시간에 말 시켜보고 글쓰기 하고 듣기 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사소통 능력이 빨리 생겨나잖아. 수업을 그렇게 하면 평가가 불가능해. 원래 수행평가를 그런 걸 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요상의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원래 이성적이고 논리력이 있어야 돼요. 과학은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육과정의 목표가 그거 네이버 치면 다 있대. 요새 AI가 더 잘 대답해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과학적인 걸 통해서 얼마나 과학적 탐구력을 갖게 하는가 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거는 챗GPT가 못 해주잖아. 수업을 통해서 그게 교육과정의 목표란 말이야. 근데 교육과정의 목표하고 평가가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평가가 그 중요한 거예요. 수업은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평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가르쳐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네요. 이러니까 그 교육과정은 따로 있게 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물 시험 문제네. 나도 뭔지 모르는데 이게 몇 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풀 것 같아요? 저런 정도의 생물 시험 문제는 생물과 애들은 풀 수 있겠지. 대학교 학부생들 1학년 애들 못 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여주고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CS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림을 보고 설명하시오. 이때 세부적인 번호에 유의하는 상세한 정보 전달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게 A4로 4쪽 정도로 답을 쓰는 문제예요. 물론 2시간 동안. 독일 김나지움의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이 이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거기는 진짜 필수 과목이 우리 따지면 뭐 국영수사가 이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심화 과정을 더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화 과정을 과학을 하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수준이 상당하죠. 이렇게 이 시험 문제를 풀려면 수업은 당연히 우리처럼 가르치면 불가능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왼쪽에 있는 건요. 영어 시험 문제. 이거 지금 제가 독일 거 가져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독일도 독일어를 쓰니까 영어는 여하튼 외국어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고 하고 저렇게 위에 준 다음에 첫 번째는 요약해라, summarize 보이죠? 두 번째는 explain, how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라. 세 번째는 분석해라. 네 번째는 뭐 이거 읽어보고 영어 친구한테 이 광고를 읽고 영어 친구한테 그걸 설명해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 영어 시험 보러 갔단 말이지. 영어 시험도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수험대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다시 말하면 문단 두고 모르면 사전을 갖고 들어가더라도 문장을 쭉 주고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야?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를 분석해봐. 이거를 좀 요약해봐. 이렇게 낸다는 거야. 그러면 수업 방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거는 걔네들로 치면 국어인데요. 국어는 과제인데 시를 읽고 논술을 하고 우리는 시를 잘 읽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시험을 안 보면 되니까. 그죠?
시 감상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얘네는 시를 읽고 논술을 하려는 거예요. 또는 그 밑에 보면 또 텍스트를 주고 뭐한테 시하고 또 뭐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해라. 이게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대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요거는 우리나라 그 연세대에 그 외국어학당이 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 6명인데 영어권 애들이에요. 물론 프랑스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영어권 애들에게 우리나라 그 영어 수능 문제 세 문항 주고요. 수능이 한 문장 한 문제당 1분 30초인가 그렇죠? 그땐 그랬는데 지금 나 잘 모르겠네. 여하튼 그러면 세 문제 주고 4분 30초 동안 풀라 그랬어요. 이 6명의 아이들에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영어권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다 맞아야 되죠. 그죠? 다 맞은 애가 1명.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맞은 애가 1명. 그 다음에 1개 맞은 애가 2명. 나머지 3명은 다 틀렸대. 그럼 얘가 이거 영어 문제 맞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영어 잘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에게 이 문제를 줬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6명이 다 맞았습니다. 영어를 진짜 잘하나 보지, 그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영어권 애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영어 시험을 더 잘 보는 거지. 아니라고요. EBS에서 문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푼 애들은 그냥 이렇게 감 잡아서 찍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여기 연세대 어학당 올 정도 애들이면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게 철학 문제예요? 이 이 영어 문제 맞아요?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10명 중에 6명이 정답으로 맞춰. 그렇게 정답으로 맞춘 애들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교육과정 목표하고 평가 목표가 달라. 그러니까 평가 목표가 다른 게 아니라 평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몇 년 된 건데요. 아마존 이제 안 나와요.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하는 시가 있대요. 저도 이 시 몰랐는데 그래서 시를 쭉 쓰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 위에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두 번째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다 봤어. 그런 다음에 최승호 시인한테 이거 문제 좀 이거 수능 문제 내는 좀 풀어봤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시를 왜 거기다 넣느냐. 애들이 본인들이 자기 감성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왜 수능에다 시험 문제를 냈느냐. 그래도 이미 나간 거니까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래? 그리고 이제 풀었는데 이분은 파란색으로 답을 했죠. 그런데 정답은 이미 빨간색으로 해서 채점 끝. 뭐야? 시인의 마음과도 다른.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다시 내 시를 교과서에 실으면 내가 아주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할 거야.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대목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요거 제가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얘네는 쉬는 시간 되면 싹 다 밖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가요. 유럽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실에 남아있는 한 명도 없어. 싹 다 나가. 싹 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또 사진 찍었지 몰래. 근데 사진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거 책장 넘기면 다 애들이 쓴 글씨예요. 얘 고등학교 1학년이고 꽤 괜찮은 고등학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약간 지도 같은 거 보이잖아요. 지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업 연강이었는데 1교시 보고 얘는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리 수업하는데 이런 거 아니고 OHP라고 알아요? 옛날에 필름 눕는 거. 근데 여하튼 수업하면 애들이 걔네는 많지도 않잖아. 이제 요즘은 우리도 그러냐? 25명 되는 애들이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봐. 불어를 알아들을 게 뭐야.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뭐라고 대답하면 뭐 막 깔깔거리고 웃고는 뭐 지우고 다시 쓰고 지네끼리 막 하면서. 그런데 그 학습지가 바로 넣기가 아니고 다 쭉 쓰는 거예요. 한 줄 내지 두 줄씩 다.
그러니까 지명 이런 게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나 봐. 쭉 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시험지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선생님 왜그 OHT는 필름 올리면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깔깔대면서 뭐 어떤 애는 지우고 맞았다 그러고 지네끼리 난리가 그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문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랐지. 얘네들도 그래서 내가 노트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트가 세상에 이 애들 들어올까봐 놀래가지고 넘기면서 못 찍었는데 제가 몇 점 넘겨봤더니 다 노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상시 글을 쓰는구나. 우리 글쓰기를 좀 안 하는 편이죠. 요건 프랑스인데 독일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 교육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딱 두 가지에 꽉 손을 댔는데 첫 번째가 법이고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게 헌법 1조항이에요. 우리나라는 10조회가 있거든요.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국민들의 기본권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법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고요. 교육도 확실하게 바꿔낸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잖아요. 교육 목표가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고 토론의 달인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우는데 우리처럼 미리 알파벳 띄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안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학부모에게는 전화를 했대요. 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꼭 한글 떼고 보내는 것처럼 알파벳 공부시켜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못 다니신다고 전화를 했대요. 왜? 알파벳을 처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만 배우고 왔어. 선생님이 A, B, C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았어. D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다가 생각이 팍팍팍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수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같이 진도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학부모들도 다 알파벳 공부 안 하고 오니까. 지금도 알파벳 공부 안 하고 가는데요. 너무 웃기는 거는 얘네가 알파벳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갖고 2학기 때까지도 알파벳을 한대네. 도대체 얘는 언제 공부를 시작한대? 2학기 말쯤 되면 단어를 쓰면서 바로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가 학문을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우화를 한 편 쓴답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글을 배우면서부터 자기 생각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겠지. 만약 상어가 인간이 된다면이란 우화를 읽고 분석하고 비평해라 이런 것들을 낸다고 합니다. 수학은 스스로 원리를 깨치도록 한다는 나이가 잘 모르겠어요. 얘네는 구구단을 안 가르친다네. 그래서 계속 구슬 3개 2번 놓고 3번 놓으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얘네 한참 하면 그 원리를 깨친다는데 그러면 나중에 구구단 이런 것도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인도 같은 나라는 이게 구구단 정도가 아니라 막 10몇 단까지 한다며. 나도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는데 이 나라는 여튼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체육은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 면허 취득인데 나 이게 제일 부러워요. 저 자전거 못 타잖아요. 우리 엄마 이런 거 왜 안 가르쳤나 몰라. 이거요 사실은 배워야 타는 거예요. 그 시절에 안 배우면 못 타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난 너무 이상하대. 무슨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있니? 안 배웠으니까 못 타는 거지. 근데 얘네는 자전거 면허가 있는데 자전거 타기를 배워요. 누가 가르칠까? 그게 되게 중요해. 교통경찰. 부럽지? 교통경찰이 와서 아이들에게 이론 수업하고 얘네들 데리고 쭉 다니면서 자전거 도로 주행하고 한 다음에 면허 취득하는 것까지 교통경찰이 다 해준대요. 저는 이게 제일 부럽더라. 그 다음에 수영 배우는 건 임명구조요원 수준으로 하고요. 학교에 수영장이 없어도 동네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 맞춰서 이게 가서 연습하고 오후에 밤에는 시민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어머나 다 비평과 분석입니다. 미술 얘기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여행 갔을 때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가잖아요. 오 저거 아는 그림이네. 오 이러고 간단 말이지 우리는. 근데 얘네는 뭐 모르지 몰라.
우리 밖으로 한 5분씩 서 있잖아요. 왜 이런 거야? 좀 이서 한 5분 되면 약속한 것처럼 또 막 옮겨가더라. 쟤네들은 저렇게 그리면 뭐 볼 게 많을까. 근데 얘네는 수업을 이렇게 한대요. 처음 배울 때 사람 얼굴을 그리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그려. 샘플을 준대. 앞에 똑같이 그려. 근데 어느 하나만 네 마음에 들게 고쳐. 그런 다음에 뒷면에다 이유를 써. 그래서 그림을 놓고 어떤 애는 귀를 크게 그리고요. 어떤 애는 입술을 새빨갛게 그리고요. 어떤 애는 얼굴을 연두색으로 그리고요. 머리를 길게 하고요. 뭐 하나씩만 다르게 한 다음에 이유를 쓰고 쭉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에서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누가 있는데요. 그분은요 귀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잖아. 다양한 생각들로 표현해내는 거를 보면서 한 거죠. 그럼 그림을 보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내가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 옆에 이렇게 들었잖아. 거기 영어니까 뭐인지 알지. 별거 없지만 뭐 선이 여기가 굵으네 뭐 가느네 뭐 색깔이 여기가 좀 어둡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없던데. 근데 여하튼 그림을 보고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것도 감상하지만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림을 볼 줄 아는데 나는 그릴 줄은 몰라가 아니라 그림도 모방해서 출발을 한다 그러고요. 자연과학, 뭐 자연 친화적인 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독일 교육의 찬양론자 같으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독일 교육을 좋아하지만 한 나라의 교육은 이 나라 교육 되게 좋아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게 다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게 교육이야. 제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선다형이 좋아서 선다형을 했겠냐고.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돼서 이거 좋아가지고 툭 가져오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인구가 한 반에 막 60명, 70명인데다가 내가 대여섯 반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행평가 하려니까 수행평가는 원래 수업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과정을 보는 건데 무슨 수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숙제로 나가고 밖에서 해오고 사교육 들어가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좋다 그래서 가져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뭐야? 시험 다 보고 왔어? 그렇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다 공부 왜 해? 쓸데없는 공부 왜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오른쪽 세 번째 있는 사람 엘빈토플러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는데 한국 애들은 도대체가 필요 없는 교육을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냐? 사회에 나가면 쓸모없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다 뭐라 그랬냐 하면 예전에는 대학에 가면 상아탑이라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인간들을 키워내는데 지금은 대학이 다 어떻게 하면 실리콘밸리를 갈까? 어떻게 하면 월가를 갈까?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노예가 될지 이걸 어떻게 상아탑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다면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쓴 겁니다. 외국인들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분이 최재천 박사님 혹시 알죠? 이대 명예교수님의 과학가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기본을 일단 해야 그 다음에 뭐라도 한다. 다 생각하는 건 뭐냐? 다 교육의 방향은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인데 앞에 있는 최재천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일단 기본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라도 생각을 한다. 무에서 유는 안 나온다. 인문사회 기초과학은 무조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수학과 교수인데 이름이 또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아주대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를 암기하고 자꾸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는 학습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방법 같은 걸 연구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서 인생을 주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교육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네이버에 있어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거 AI가 가르쳐줘. 뭐하러 하냐고요. 지네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하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자아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근데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거 아니고요.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전교생이 400명이면 한 학년이 100명이에요. 그죠? 4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0권의 책에는요. 수학책도 있고요. 음악책도 있어요. 철학책도 있고요. 근데 다 그냥 책 아니고 이런 벽돌책 같은 거겠지. 그래서 그거 읽고 토론하는 걸로 4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대안학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몇 년 전에 알게 되는데 외교안보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외교안보연구원에 있는 건물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좀뭐 여기 애들 다니는 거 되게 싫다고 엘리베이터를 못 쓰게 하고서 뉴스에 났는데 그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책만 있는 학교였어요. 굉장히 우리 좋은 건 다 해. 우리나라도 뭐 엄마 아빠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못 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토론하게 하는 거 생각을 키우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고전 백공공부법은 세인트 존스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4년을 다 못 다니더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럼 한 1, 2년 다니다가 한국에 우리나라 애들 말이야. 돌아와서 중간에 군대 갔다가 와서 가는 애도 있고요. 중간에 가서 한 학기나 1년 주 아르바이트 하면서 머리 쉬면서 밀렸던 거 다 한 다음에 또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와서 이 방법이 좋으니까 조그만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냥 한 번 오는데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본 토론하고 너무 달랐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원탁 토론도 하고 디베이트도 했는데 여기는 뭐 읽고 나서 뭐가 제일 감명 깊었어? 그거 서로 얘기하고 근데 나도 그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주제에 가까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근데 하나라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뽑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애들이 점차적으로 몇 번 하다 보면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에요. 독일에는 아비투어라고 하는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 합격하면 대학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학 이름이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디에 있는 소르본 대학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건 1대학, 여기 2대학, 3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대학은 법학 교수가 훌륭해, 2대학은 생물 교수가 훌륭해. 그런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바칼로레아만 합격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데. 얘는 졸업이 또 어려운 나라니까. 그런데 아비투어를 하면 독일도 똑같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는. 졸업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처럼 이렇게 강의는 없습니다. 다 세미나라 그래서 주제가 나가면 각자 해와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꼭 특강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특강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나중에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 시험 문제가 이런 거다. 정치에 관심 주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뭐래? 시험 문제가 뭐 이래?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는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모험답은 당연히 없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 두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A4 용지 4장 정도에 쓰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동안 쓴다는 것 같죠, 이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시험 보고 나면 신문에 올해 바칼로레아 문제 들고 신문에 나오고요. 방송에서 다 떠든대요. 그러면 나와갖고 연예인이건 뭐 방송인이건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한다는데 나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미쳤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합격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평가 문항 계속 제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가 문항이 이러면 수업은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죠? 제가 옛날에 이거 봐, 내가 교육부 장관 되면 나 아주 그냥 바칼로레아로 확 바꿔놓거나 잠적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잠적하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막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 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이게 다 융합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나중에 아이디어 할 때 합시다. 지금부터는 제 자랑 타임입니다. 저는 디베이터입니다. 디베이트를 좋아했고요. 전문가 과정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풍덕고등학교라고 수지에 있는 풍덕고등학교인데 한 학년에 14반씩 있는 좀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디베이트 대회를 했습니다. 언제 하냐면 현충일날 해요. 미리 주고요. 1, 2, 3학년에게 미리. 3학년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꼭 나오는 팀이 한 4팀 정도 나와가지고 해마다 고3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건 뭐냐면 현충일날 나와서 3번을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반대, 한 번은 가위바위보해서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기고 지거는 이 점수로만 채점을 하거든요. 평가위원들은 외부에서 보시고 그런 다음에 1라운드 끝나고 A팀, B팀이 있는데 1라운드 내가 A팀으로 했어. 그럼 B팀이 할 동안 아까 했던 거 갖고 또 지네끼리 해서 또 다시 막 수정을 하는 거예요. 원고를. 아까 찬성했으면 이번엔 반대되니까 근데 아까 들었던 거 막 해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대팀으로 또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할지 모르잖아요. 3번째 가서는. 그러면 또 쉬는 그러니까 A팀, B팀 나가니까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또 막 해서 이제 이쪽 저쪽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뭐냐면 3학년은 네 팀이니까 미리 보내고 1학년 말고 2학년 애들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2팀 우승팀인 거지. 나와서 시청각실에서 이렇게 오프닝으로 해서 결승전을 하는 사진인데요. 애들 표정이 무슨 축제 보러 올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얘네들은 제가 이거를 한 걸 알아요. 그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좋아했겠니? 휴일날 한다 그러면 안 나오서 나오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또 미안하잖아. 부장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장들이랑 국어선생님들이랑 나와서 그 타임키퍼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평가를 토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토론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평가위원 못한다. 평가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전문가 가정 사람들이 왔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타임키퍼만 했다고요. 하루 종일 타임키퍼를 해서 6번을 한 거잖아요. 하면서 흘러가는 걸 다 본 거잖아. 근데 끝나고 나서 이 국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10시간을 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아예 교육과정에 이 디베이트가 들어가서 10시간씩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이게요. 제가 2017년부터 들어갔거든요. 2017년의 주제가 한국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1조로 해야 된다. 이게 되니까 1학년 거, 2학년 거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지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조항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추천민주주의로. 추천민주주의 제가 얘기했는데 제비뽑기하는 거. 그죠? 선출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3번째는 헥토르는 아킬레우스가 거는 싸움에 응하지 말아야 했다. 멜로스는 아테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 이거 벽돌책 읽어야 돼요. 헥토르 아킬레우스라는 게 뭐지? 일리아드 말고 오디세이. 오디세이아를 읽어야 되고요. 밑에 멜로스는 아테네 행복했어요. 이게 너무 오래 무슨 전쟁이지?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는 방법에 대한 책 투키디데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투키디데스도 이 정도인데 그거를 읽고 하는 거였는데 2, 3학년이 같은데 제가 3학년 애들 보고는 영화도 있다. 그거 봐라. 그랬는데
고3 애들이 뭐 이따만한 책을 읽더라고요. 너무 재밌대. 시험 공부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했습니다. 제목 근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거 2학년 때까지는 제가 2년 동안 교실에 못 들어갔어요. 총괄 왜냐하면 선생님들 중에 해본 사람이 없어서 총괄하느라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좀 아끼고 어차피 다음 해부터 안 할 거니까 3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3학년 아이가 이렇게 멜로스나 아테네에 항복했어야 된다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황산벌 싸움을 아십니까? 황산벌의 계백장군은 가기 전에 여하튼 이렇게 다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그가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거를 죽었다. 그리고 백제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폄하해도 되겠냐. 제가 그 결론을 들으면서 고3애가 그러는 걸 듣고 소름 끼쳤습니다. 진짜 잘하죠. 근데 저 오늘 배웠는데요. 그 당시에 신라가 300만 명 정도 됐고요. 인구가. 백제가 한 250만 명 됐대.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포기했는데 멜로스하고 아테네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가져서 결론을 내는 걸 보고 야 진짜 잘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현충일날 이걸 한단 말이죠. 이제 끝나고 나면 디베이트 캠프라는 걸 여름방학 때 합니다. 3일 동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디베이트 대회에 나온 아이들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뭐 할 거냐면 초등학교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4월 동안 캠프를 하고요. 마지막 날 주니어 디베이트 코치 자격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해도 한 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제 내고 밤새 공부시켜가고 코치에 합격을 시킨 다음에 초등학교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차별과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나가서 시험 보는 장면이고 이 화면이 뒤에 없네.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고요. 저렇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많지 않고요. 한 반에 8명씩에서 하는데 여기 인원수가 왜 이렇게 많냐? 마지막 날 이게 두 반씩 붙여갖고 지금 지네끼리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밤새워 그 준비를 했대. 엄마들이 놀래갖고 우리 애가 왜 이래 있고 간식 싸주고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막 가서 잘했다고 막 자랑하고.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공문을 학교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디베이트를 한다.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몰래 집어넣지. 교육청에서 온 것도 지금 여름방학 때 안 하기 때문에 무슨 고등학교에서 온 건 집어넣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교장 선생님들한테만 좀 연락이 오고 너무 안 와서 제가 이걸 또 싸질머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진짜 잡상인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달려왔어요 이랬더니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만 쫓아내는 걸 개심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내 얼굴 봐서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교장이 쫓아왔는데 어떻게 해주자. 왜냐하면 이 더운 여름에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점심 먹고 3일 동안 21시간 하는 거였거든요. 봉사활동으로 그것도 디베이트를 하겠다고 하다. 선생님도 못하는 걸 쟤네가 하겠어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얘네들도 연습 엄청 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갔을 때 고등학생들도 자기가 무슨 교생이 된 것 같은 거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고요. 초등학생들은 또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 누나, 어머니 난리가 났지 뭐. 그래서 계속 연락도 좀 하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니까 학부모들이 어떤 학교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어. 그럼 또 공문이 쓱 가잖아? 아니 작년에 했는데 다른 학교 갔는데 우리 학교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전화 오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너무 잘 됐는데 퇴직하고 나올 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제일 걱정을 했어요. 이것만은 내가 다른 건 다 냅두고 이것만 꼭 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일단 디베이트 대회를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로 가니까 초등학교들이 막 공사도 많고 이래서 학교에서 품덕보러 와라. 그런데 지금 이게 5분 컷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디베이트를 이렇게 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고3 아이가 쓴 건데요. 고3 여름방학 때 이걸 한다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묻는다면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굉장히 에너지가 솟아서 좀 막 고3이라 지치고 막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에너지가 샘솟고 그래서 너무 잘 얘는 서울 부대간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 자랑할 만하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수업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업은 교육과정 목표하고 거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평가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평가를 바꾸는 거 한 1000년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수원대 학부생들이 갈수록 똑똑해진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수업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웹에서 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토론 수업도 하고 협동학 수업도 하고 프로젝트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국어나 사회과 같은 경우 시험에서 빠져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보느라고 이게 시험 보는데 일주일, 앞에 일주일, 뒤에 일주일, 3주일 정도 빠지니까 그거면 프로젝트 하나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를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나를 설득해라. 저는 속으로 좋은데 나를 설득해라. 나를 설득 못하는데 학부모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나를 설득하는 과는 오케이. 아니까는 노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왔어.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여하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하튼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는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 였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토론 대신 이걸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 또는 기억하고 싶은 것,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를 쓰는 겁니다. 나는 디베이트를 알게 됐어. 이거 아니고 나는 디베이트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은 그래서 내 느낌은 뭐야? 세 번째 줄은 그래서 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또는 문제 제기 또는 실천 의지. 이게 세 줄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토론 안 하고 이거 세 줄 써서 발표하고 나중에다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이거 보고 이렇게 쓰라 그러려고. 오케이? 오. 45분까지 쓰세요. 발표는 그냥 자기 시간 나중에 진짜 올리고